하루아침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사랑한다던 그녀의 목소리, 함께 미래를 꿈꾸던 그 약속들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했다. 믿었던 만큼 깊게 베었고 속았던 만큼 상처는 날카로웠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변해갔다. 진실을 찾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퍼즐처럼 흩어진 조각들은 오히려 내 고통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지연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흔히 말하는 ADHD를 앓고 있다. 나는 그 병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탓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했고 불륜까지도 이해해보려 했다. 하지만 그건 용서와는 달랐다. 사람은 이해하려는 순간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다. 나는 아직 이혼할 생각이 없다. 이해와 용서의 경계에서 매일 흔들리며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애쓰고 있다. 모든 건 작은 부탁 하나에서 시작됐다. 그녀가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다며 도심까지 데려다 달라 했다. 나는 아무 의심 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창밖으로 비치는 그녀의 옆모습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돌아왔고 파티가 길어졌어라는 말만 남겼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며칠 후 주말 그녀가 컴퓨터로 인쇄를 부탁했다. 그녀의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순간 낯선 단어 하나가 내 눈을 멈추게 했다. 사오피임야. 우연히 본 기록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뒤로는 멈출 수 없었다. 손끝이 떨리며 검색 기록을 뒤지던 중 그날 밤 호텔 예약 내역을 발견했다. 심장이 식어버린 듯 조용히 멎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이름만 바라봤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누구와 있었어? 그녀는 처음엔 부인했다. 하지만 내가 호텔과 사우피임약을 언급하자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잠시의 침묵 후 낮게 떨어진 한마디. 직장 동료야. 하룻밤뿐이었어.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후회의 경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단지 한 번의 실수였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버텼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다. 무너진 신뢰 위에서 여전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잡은 채 그녀는 말했다. 그 사람은 그냥 내 지원 네트워크 중 한 명이야. 나보다 나이도 많고 전혀 그런 관계 아니야. 입술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다. 그녀가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만약 그 남자와의 이야기를 숨겼다면 아마도 내 마음을 덜 아프게 만들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 의심을 더 짙게 만들었다. 그녀는 첫 번째 남자와의 하룻밤을 실수로 포장하며 그 이유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뒤에 등장한 두 번째 남자는 달랐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우정이라 불렀다. 그녀가 그 말을 할 때마다 내 안에서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그의 존재를 지우지 못했고 심지어 그와의 관계를 끝낼 마음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그 남자를 보호하듯 말했다.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 그냥 내 고민을 들어줬을 뿐이야. 나는 묻고 또 물었다. 그럼 왜 우리 딸의 이름까지 걸고 맹세했어?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다. 카카오톡 대화창엔 몇 줄 안 되는 메시지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덧붙였다. 나는 자주 대화를 지워. 그냥 습관이야. 하지만 그 습관이란 말이 오히려 내 확신을 무너뜨렸다. 나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걸 덮고 다시 시작해보려 했다. 사람은 한 번 믿은 사람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그녀 역시 나와 같은 마음이라며 결혼 상담을 받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그녀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 목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멀어진 사람의 냉정함에 가까웠다. 나는 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녀가 말한 대로 내가 그녀를 소홀히 했던 시간들을 인정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심이 남았다. 그녀가 두 번째 남자와 계속 연락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휴대폰을 손에 쥘 때마다 그 화면 속엔 내가 알 수 없는 세상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친구라고 불렀고 나는 그 말을 믿는 척해야 했다. 결혼 상담 첫날 그녀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
당신이 나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건 알아. 하지만 너무 늦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그 사람은 내 삶을 구해줬어. 내가 죽고 싶을 때 그는 나를 살게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마지막 희망이 꺼졌다. 그녀는 여전히 그 남자에게 마음이 있었다. 상담사는 우리에게 따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심한 우울증과 불안을 앓고 있으며 회복이 먼저라고 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병은 오래된 것이고 그 병이 우리의 결혼을 조금씩 침식시켜왔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끝내 떠날 수 없었다. 그녀가 또다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곁에 있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랑과 연민, 분노와 체념이 얽혀 나는 그 경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돕고 싶었다. 그녀가 예전엔 내 아내였고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수없이 그녀를 놓쳤다.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외면했고 그녀가 무너질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다. 그 죄책감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녀를 돌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결혼 상담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우리라는 단어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았다. 요즘 그녀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같이 살던 집을 떠나 자신만의 공간을 찾고 있다. 혼자 있는 게 나아.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부정했다. 그녀는 혼자 살고 싶은 게 아니라 나와 멀어지고 싶은 것이다. 그걸 모를 리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아직도 그녀가 돌아오길 바란다. 이 말은 비겁하고 어쩌면 한심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내 진심이다. 사랑은 이미 깨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다. 나는 그녀가 돌아와 준다면 다시 처음처럼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가 우리 집을 떠나던 첫날 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게 라고 말했지만 스마트홈 앱엔 그날 밤 아무 움직임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녀는 집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또 거짓말을 했다. 며칠 후 그녀는 언니 집에서 주말을 보낸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는 언니 집을 싫어했고 대신 낯선 호텔 근처를 자주 검색했다. 아마도 그와 함께한 주말이었을 것이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그녀가 혼자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우리 딸이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집을 함께 임대할 수도 있다는 말을 암시하기 시작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려 했지만 내 속은 이미 부서져 있었다. 왜 솔직히 말하지 못할까? 왜 나를 이렇게 서서히 파괴해야만 하는 걸까? 며칠 뒤 나는 우연히 그녀의 이메일을 확인했다. 거기엔 새로 구입한 자동차용 아기 시트 영수증이 있었다. 그녀는 운전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건 누구의 차에 들어갈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남자의 차였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 산다고 말하면서 나를 속이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놓아줘야 한다. 하지만 그 말은 마음속에서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그녀의 행방을 궁금해했다. 그게 나를 더 망가뜨렸다. 우리는 결국 양육권을 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다. 딸은 주마다 우리 집과 그녀의 집을 오갔다. 그런데 내가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딸이 그의 집에서 자는 모습을 상상하는 일이었다. 그 불편함은 고통에 가까웠다. 이혼 이야기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재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마음은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의 미래를 보지 않아. 그 말이 끝나자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내 인생의 한가운데에 있지만 나는 이제 그녀의 주변부에 불과했다. 배신당한 사람을 사랑한 채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건 상상보다 훨씬 잔인한 일이었다. 그녀를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했고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손끝 하나 놓지 못했다. 나는 우리의 관계를 수없이 되짚어보며 내 부족함과 실수를 떠올렸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가 외로워질 때 나는 늘 바빴고 그녀가 울 때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결국 그 무심함이 벽이 되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제 나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견디며 수용하려 애쓰고 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어. 난 늘 혼자였어. 그녀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의 조각도 있었다. 그녀는 자기 행동을 정당화했다. 결혼이 불행했고 감정적 공허가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나는 인정했다. 그녀의 외로움을 몰랐던 건 분명 내 잘못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가 배신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다. 나는 그녀의 불안정한 감정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나를 떠나 있었다. 때때로 그녀의 모습에서 경계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리고 그 사랑의 전부를 내던지는 사람, 그리고 그 열정이 식으면 아무렇지 않게 등을 돌리는 사람. 그녀가 딱 그랬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만약 이것이 병이라면 내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믿음 하나로 끝없는 미로 속을 걸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내 앞에서 불륜을 언급했다. 이제 나는 내 감정을 숨기지 않으려 해.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의 마지막 온기가 꺼졌다. 나는 여전히 이해하려 했다. 그녀가 왜 그랬는지, 무엇이 그렇게 외로웠는지. 하지만 그녀는 내 감정을 조롱하듯 무심했다. 나는 여전히 화해의 가능성을 찾고 있었지만 그건 이미 그녀의 의지 밖이었다. 우리는 딸 때문에 완전히 끊을 수 없었다. 매주 아이를 데려다주며 짧게 인사를 나누는 순간 나는 잠시나마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았다. 생각해보면 불과 6주 전 이런 날이 올 거라면 누구의 말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2월에 우리 둘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다.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했고 함께 떠난 여행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부부였다. 서로의 미래를 믿었다. 하지만 3월 6일 모든 게 무너졌다. 공유하던 컴퓨터에서 우연히 본 검색어 하나, 타우피임야. 그 단어는 내 세계를 찢어놓았다. 그녀가 그 약을 먹었는지, 누구를 위해 먹었는지 나는 지금까지도 모른다. 어쩌면 평생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며칠 뒤 나는 호텔 예약 내역을 발견했다. 그녀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하룻밤뿐이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는 척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녀의 휴대폰 속 메시지를 보고 말았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꿈꿔요. 내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큰 남자. 그 한 문장들이 내 손끝을 씻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에게 차라리 고통스럽게 사라져버려라라는 말을 내뱉었다. 그 말은 내게도 그녀에게도 상처로 남았다. 그 후 우리는 다시 대화를 시도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만나보니 그제야 알겠어.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우리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가지려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서로를 향해 낯선 타인처럼 서 있었다. 3월 14일 그녀는 짐을 싸며 떠났다. 그녀는 말했다. 혼자 있는 게 우리 딸에게도 더 나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 말 속엔 죄책감이 아니라 해방감이 있었다. 걱정하지 마요. 이제 증거가 있어요. 나는 변호사에게 그렇게 말했다. 결국 내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의 이메일 속엔 낯선 계약서가 있었다. 그녀는 나와 상의 한마디 없이 그 남자와 같은 아파트를 임대한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그건 내 집이야라며 부정했지만 계약 내용엔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나는 아직 그 문제를 두고 직접 맞서지 않았다. 이제는 감정이 아닌 법의 언어로 다루어야 할 일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녀는 말했다. 딸이 없는 날엔 혼자 있기 싫어서 친구가 오기도 해.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친구는 여전히 그 남자였다. 그녀는 내 눈앞에서조차 거짓말을 멈추지 못했다. 이 모든 상황이 황당할 정도였다. 그녀는 나를 아직도 바보로 여기는 듯했다. 이사 날이 다가와도 그녀는 나나 가족에게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렇게까지 철저히 혼자 움직이는 이유는 뻔했다. 그 남자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비밀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 딸이 반주일씩 그 집에 머물게 될 텐데 그녀는 정말 그 사실을 나에게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나는 복잡했다. 6주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2월에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새로운 생명을 품을 준비를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3월 6일 모든 게 무너졌다. 그녀의 검색 기록 속 한 줄 사오피임약. 그 단어 하나가 내 세상을 갈라놓았다. 그녀가 그 약을 왜 누구를 위해 먹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모른다. 아마 평생 알 수 없을 것이다. 며칠 후 호텔 예약 내역이 드러났다. 그녀는 하룻밤뿐이었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는 척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뒤 그녀의 휴대폰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꿈꾸고 있어요. 내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큰 남자. 나는 숨이 막혔다. 분노는 이성을 삼켰고 그날 밤 나는 참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차라리 고통스럽게 사라져버려라. 그 말은 내 평생의 오점이 되었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그 말을 떠올리며 자신이 떠나는 이유로 삼는다. 하지만 그날 밤 내 분노는 금세 사라졌다.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아 이야기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젠 미래가 없어.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만나보니 그제야 알겠어. 그녀의 말은 냉정했고 나는 무너졌다. 우리는 불과 몇 주 전까지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했던 부부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기를 갖고 싶었던 건 내가 당신 곁에 남고 싶어서였어. 그게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거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후회에 가까웠다. 3월 14일 그녀는 떠났다. 그녀는 짐을 싸며 말했다. 잠시 혼자 있고 싶어.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과의 함께를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아파트를 알아보러 다녔다. 나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그 남자와 함께 3일간의 여행을 예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절망 속에서 내 장짜리 편지를 썼다.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줘. 어떤 일이라도 견딜게. 그녀의 여행 당일 나는 편지를 건넸다. 머릿속에는 영화 같은 장면이 그려졌다. 그녀가 문 앞에서 멈추고 나를 향해 돌아서서 달려오는 모습.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 그녀는 편지를 받아들고 아무 말 없이 떠났다. 그녀가 그 편지를 읽었는지조차 나는 아직 모른다. 그날 아침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아무런 후회도 없이 그의 차로 달려나갔다. 나는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도 숨이 막힌다. 그녀가 그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족의 조언이었을까? 친구의 설득이었을까? 아니면 결국 스스로 내린 선택이었을까? 이제는 알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건 그날 그녀는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나는 배웠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더 이상 이해를 구걸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만약 혼자가 되는 게 답이라면 그게 옳은 일일지도 모른다. 결국 나는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저질렀던 실수들을 하나씩 인정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그녀와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고, 두 번째 기회를 줬던 것도, 다시 외도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던 것도 내 잘못이었다. 그녀가 다시 같은 짓을 저질렀을 때 나는 자존심이라도 지키며 떠났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머뭇거렸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에 마음이 흔들렸고 그녀의 미안해 한마디에 모든 걸 잊었다. 그게 나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2018년 그녀의 첫 번째 외도는 그렇게 시작됐다. 직장 동료와의 하룻밤이었다. 그녀는 후회했고 나는 용서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그녀를 잃는 게 무서워서 나 자신을 잃는 걸 선택했다. 두 번째 외도는 2020년.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우리는 갈라파고스와 페루로 여행을 갔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다는 푸르렀다. 그런데 그녀의 시선은 늘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 여행 그룹에는 미국에서 온 한 남자 항공 파일럿이 있었다. 그는 매너가 좋았고 말수가 적었다.
나는 그저 그녀가 그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나에게 점점 멀어졌다. 같은 호텔방을 써도 같은 하늘을 봐도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다. 그녀는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다. 몇 번이나 저녁 식사를 거절했고 나는 그녀를 이해하려 했었다. 하지만 마지막 날 그녀는 나 대신 그 남자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에 갔다. 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그녀가 이미 내 곁을 떠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2022년 또 다른 남자가 등장했다. 이번엔 직장 내에서 나이 많은 상사였다. 그녀는 그를 멘토라 불렀고 인생 상담을 받는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의 상담은 위로가 아니라 설렘을 찾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몰래 시간제 호텔을 검색했다. 하지만 위치 기록엔 흔적이 없었다. 아마도 계획은 있었지만 시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남자가 선을 그었거나 그녀가 포기했거나 그녀는 결국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나에게 말했다. 우리도 새로운 걸 시도해보자. 그리고 침대 밑에서 꺼낸 건 그녀가 산 성인용 장난감 상자였다. 그때 나는 그게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녀는 아마도 다른 사람을 상상하며 나와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 시도는 2달 남짓 이어졌다. 그리고 그 뒤로 4번째 외도가 시작됐다. 이번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또 다른 직장 동료, 또 같은 패턴. 하룻밤의 만남이 1달 반 만에 함께 살자는 약속으로 바뀌었다. 그 순간 우리 결혼은 완전히 끝났다. 지금 나는 묻는다.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6회를 낭비로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그녀를 미워하기엔 너무 사랑했고 잊기엔 너무 오래 함께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치료를 받아보세요. 나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치료사는 내게 물었다. 당신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때는 너무 잔인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자신감도 자존감도 삶의 의미도 모두 잃어버렸다. 한때 나를 일으켜 세우던 가족이 이제는 존재 자체로 상처처럼 느껴졌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사라졌고 하루를 버티는 일조차 버거워졌다. 결혼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내게 준 사랑이 진심이었을까? 그 의문은 매일같이 내 마음을 좀먹었다. 밤이 되면 더 괴로웠다. 그녀와 그 남자가 함께 있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2 사람의 웃음이 내 귀를 때렸다. 이성적으로는 그녀를 증오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했다. 그 모순이 나를 파괴했다. 그녀는 가끔 내게 메시지를 남겼다. 나도 행복하지 않아. 그 한 문장이 내 삶을 다시 뒤흔들었다. 끝났다고 생각한 감정이 다시 불타올랐다. 나는 또다시 집착했고 그녀의 말 하나, 행동 하나를 분석했다. 그리고 그 모든 분석은 결국 나를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외로움이었다. 평생 이렇게 혼자일까봐 그 두려움이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다. 나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온라인 데이팅을 시도했다. 하지만 1달 동안 손에 꼽을 만큼의 매칭만 있었고 그조차 진심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실패는 내 자존감을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녀를 매주 만날 때마다 나는 다시 과거로 끌려갔다. 아이를 교환하러 나올 때면 그녀는 늘 새로운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그녀는 그냥 가벼운 관계하라고 했지만 그 말이 더 잔인했다. 그녀는 우리가 쌓은 6년을 아무 의미 없는 사람 하나를 위해 버린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치료사에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늘 같은 질문만 던졌다. 그럼 이게 당신에게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내 안의 답은 점점 더 공허해졌다. 엉망이에요. 그게 전부였다. 우리는 매주 같은 대화를 반복했다. 나는 점점 치료에 회의적이 되었다. 문제가 나 자신이라면 더 이상 돈을 쓰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지는 않았다. 나는 운동을 시작했고 일기를 썼다. 친구들과 만나 웃으려 노력했고 혼자 여행도 다녀왔다.
잠시나마 바람을 맞으며 걷는 그 시간만큼은 조금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 치료란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보는 모든 순간에 있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았다. 다른 사람들은 치료를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긴 이야기를 쓰며 나조차 놀랐다. 아마 이건 누군가의 공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의 잔해를 정리하기 위한 기록일지도 모른다. 요즘 그녀는 조금씩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실감하는 것 같다. 2월 23살의 직장 동료와 불륜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게 새롭고 흥미로워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관계도 삐걱대기 시작했다. 4월 중순 그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 남자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처럼 포장한다. 나는 불행했어. 당신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잖아. 그 익숙한 대사, 책임을 회피하는 그녀의 방식이었다. 양육권은 50대 50으로 나뉘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복잡했다. 그녀는 다른 남자와 함께였지만 아이 앞에서는 여전히 엄마였다. 사랑했던 여자이자 나를 무너뜨린 사람. 아이를 데려다 주던 날, 그녀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이상하게 슬퍼. 그녀의 행복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걸 그때 알았다. 교환일, 그녀는 딸을 넘겨주며 쪽지를 건넸다. 정말 미안해. 내가 엉망으로 망쳤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 우리의 대화는 완전히 식었다. 필요한 말만, 감정은 닫았다. 며칠 뒤 그녀가 문자를 보냈다. 내일 잠깐 같이 있을 수 있을까? 나는 짧게 답했다. 괜찮아요. 공원에서 마주한 그녀는 울며 말했다. 나 외롭고 힘들어. 당신이 그리워.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때도 불행했잖아요. 문제는 나한테만 있던 게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나 ADHD 진단받았어. 약 먹고 있어. 불륜의 이유를 병명으로 돌리는 그녀를 보며 나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그 남자랑은 아직 만나? 요즘엔 덜 봐. 그래도 집 문제는 그가 도와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아파트 계약서에 그의 이름이 있다는 걸. 불과 한 달 만난 23살 남자와 집을 함께 구한 여자. 그 남자는 딸이 없는 날만 머물며 월세의 4분의 1만 냈다. 결국 생활비는 우리 가족의 저축에서 나갔다. 그 계약은 12개월짜리였다. 벗어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 그녀는 울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그때 당신을 잡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너무 늦었다. 그 사람과 살 생각은 없었어. 그냥 혼자 살 집이 없어서 그가 도와준 거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에게 그는 영웅이었고 나에게 그는 현실의 끝이었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아파트 계약은 정리할게.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녀의 약속은 늘 다음 거짓말의 시작이었다. 왜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해?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우리 결혼 그렇게 나쁘진 않았잖아. 당신과의 대화가 그리워. 그 사람은 당신처럼 깊지 않아.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다. 나를 무너뜨린 여자가 이제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 부르고 있었다. 후회는 늦었고 깨달음은 너무 비쌌다. 너, 내가 아직도 널 사랑하는 거 알아? 알고 있어. 그래도 난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다. 그녀는 내가 구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제는 돌아갈 생각 없어.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인생을 바로 세우는 거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그녀의 이름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다. 기적처럼 거의 잊었다. 그리고 그녀가 스스로 만든 혼돈 속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작은 안도감이 스쳤다. 하지만 여전히 씁쓸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녀는 단순히 외도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붕괴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걸 고쳐줄 책임은 더 이상 내 몫이 아니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오려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경제적 불안 때문이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안정이 있었다면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의 후회도 사과도 결국 통제의 수단이었다.
나는 다짐했다. 동정하지 말자. 그녀가 원한 건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희생양이었다. 다시 손을 내밀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사랑보다 쉬운 건 변명, 책임보다 빠른 건 도망이었다. 이제 나는 그녀를 놓았다. 그녀는 스스로 만든 침대 위에서 결과를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을 다시 세운다. 이번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빛이 닿는 자리에서